전공하고 있고 사상적으로는 그 선사상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어떤 선사들 이쪽에 연구들을 좀 많이 했고요. 또 한국 선학회 뭐 회장도 역임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정읍의 고승 요 이제 주제를 받고 누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북 그 문화사록인가요? 여기에서 나오는 잡지에 전북의 고승 이래가지고 그 쭉 지금 연재를 해서 한 40회 정도 지금 연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배문화상도 그때는 또 뛰어넘었다가 그 다시 쓰고 그랬었는데 그 PPT를 가지고 강의를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게 이제 사상 강의고 또 사실은 좀 생소한 이런 내용들이라 이렇게 자꾸 이제 PPT를 보고 이야기를 하면 또 저도 좀 쫓기는 감도 있고 또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오히려 조금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나누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일부러 이렇게 PPT를 마련을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저 계신 간사분들께 물어보니까 연세를 많이 드신 분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읍적이 사실은 문화가 굉장히 대단하죠. 저도 이제 정읍에 와서 보천교라든지 혹은 어떤 이쪽 신조교 쪽도 제가 연구를 하고 있어서 이쪽에 이제 발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읍에서 몇 차례 또 발표들을 했고요. 놀라운 거는 뭐 동학이라든가 여러 이제 어떤 문화들이 있지만 이 정읍에 있는 시민들이 문화의식이 대단히 높고 또 어떤 그런 문화에 대한 어떤 자부심 이런 점들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유홍준 씨가 옛날에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적으면서 저 어디야 그 다산초당 있는 데가 어디죠? 그 강진이죠, 그죠? 강진하고 부안하고 안동을 가지고 어디를 문화 1번지로 제일 처음에 삼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했다는 그런 내용을 봤어요. 요즘 생각해 보면 왜 대한민국 그 문화 1번지로 정읍은 생각을 안 했는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읍에 참 많은 그런 어떤 문화적인 요소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뭐 자주 이제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참여를 하다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정읍 문화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관심들을 가지게 돼요. 아마 옛날에 그 이쪽에 시사를 쓸 때도 제가 신정교 편을 정읍 시사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불교는 사실 정읍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이제 연구들을 해봐야겠지만 불교가 약해요. 이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특히 이제 조선 후기에 이 불교, 육교 사유였지만 이 조선 후기 불교는 거의 이제 호남 지역이 중심이 됩니다. 특히 전라남도 지역들이 중심이 되고요. 경상도가 불교가 세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해방 이후에 특히 이제 6.25를 전후로 해가지고 피난민들이 많이 내려와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불교가 많이 이제 이렇게 부흥했던 이런 것들이고, 근데 경상도에 그 있는 불신들이 굉장히 높지만 사실은 거기를 지도하는 고승들은 다 또 전라도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이 증산교 쪽에 이제 연구들을 하면서 그 대순정경을 썼던 그분의 이제 부인이 오래 살아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몇 차례 이제 만나러 갔었는데 그분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이제 그 김제에 박정희 대통령을 옛날에 그 장경수 씨 있잖아요. 국회의원도 하고 무인도 장관을 했던 이분이 이제 모시고 왔다는 거예요. 모시고 와서 그 금산산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신원정비 쪽을 쭉 이렇게 돌아봤는가 봐요. 거기 그 호수 있잖아요. 그 호수 맞은편에 있는 게 그 법종교거든요. 중산 법종교예요. 지금 이제 대승지대 쪽에 좀 파란 것 같이 보이는데 거기가 이제 뭐냐면
증산의 따님이 강수님 씨가 만든 그런 건데 그것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지어줬다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해줘야겠다. 근데 이제 거기를 돌아보고 나서 식사를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장경순 씨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자, 김제는 다 좋은데 여기는 이렇게 미신정교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 김제가 사실은 굉장히 발달된 도시거든요. 근데 옛날에 농경사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전라북도 도지사가 되려면 김제군수 출신이 그다음에 도지사가 됐어요. 그리고 강원도 전체의 쌀 수확량보다 김제에서 난 쌀 수확량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상당히 김제가 그 발달된 그런 어떤 지역이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장경순 씨가 말을 잘 못하시거든요. 언어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각각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증산교회에 있는 어떤 그 이 교주들은 교주들은 다 전라도 사람이 맞는데 거기 있는 신도들은 다 경상도에서 온 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이야기가 조금 옆으로 했었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 요쪽에 있는 관할이 조선시대에 오게 되면 조선시대 때는 이게 뭐냐면 전라남도 북도가 아니잖아요. 전라자도 전라우도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뭐냐면 백양사의 다 말사들이에요. 소속 말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읍에 이제 큰 절로 알려진 이 내장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영은사였다고 그러고요. 그 영은사의 위치가 지금의 내장사하고도 또 같지가 않은가 봐요. 근데 지금 내장사는 1923년도에 그 백학명 스님이 거기가 이제 새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여기 있었던 이제 뭐 선운사나 이쪽들이 다 이제 그 백양사의 말사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정읍 지역 자체 내에 큰 절도 그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쪽에 어떤 관리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도 그 불교의 어떤 좀 외곽지다라고 할까요? 뭐 이런 면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자, 어쨌거나 좀 고민을 했어요. 뭘 가지고 고민을 했냐면 학명 스님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릴까 그러지 않으면 그 백운화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이 두 분이 나름대로 이 정읍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장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 백학명 스님은 근대 아주 대표적인 스님이었고요. 그 당대의 이 선기라고 그러잖아요. 선생들이 어떤 이런 어떤 그 안목이나 이런 경지들이 제일 높아서 일본에서 선생들이 오게 되면 거의 뭐냐면 학명 스님이 주도해서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제시대 때 아주 큰 스님이 하남 스님과 더불어서 석전 박한영 스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부들을 많이 해보면 근대에 있는 두 고승을 꼽으라면 경어 스님하고 석전 박한영 스님을 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박한영 스님도 사실 정읍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고향은 저 전라남도 영광 출신이고 그리고 이제 요 서남사, 선운사죠. 고창에 있는 선운사, 그 다음에 백양사, 저 순창 부암사 이쪽하고도 굉장히 많이 그 연관들이 있는데 내장사는 사실은 뭐냐면 그 당시 백양사 주지를 하면서 학명 스님하고 석전 박한영 스님하고는 뭐냐면 도반이 같이 쉽게 말하면 그 스승이 서류 처명 스님인데 처명 스님의 두 제자가 뭐냐면 학명 스님하고 박한영 스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 거기 주지를 할 때도 그 박한영 스님의 추천 내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내장사를 중심으로 해서 학명 스님은 굉장히 뭐냐면 근대적이고도 아주 새로운 그런 어떤 선운동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농일치 이런 말 들어보셨죠? 선을 하면서 농사를 짓는 이런 어떤 그 운동들을 저 이제 백용성 스님도 하셨고 그 이전에는 그리고 나서 크게 했던 근대에서 아주 뭐냐면 선농일치를 가장 확실하게 하셨던 분이 바로 학명 스님입니다. 그리고 이 학명 스님하고 원불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소태산 박중빈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 학명 스님이 여기 어디야 그 부안에 무슨 절이죠? 그
월명암 밑에, 월명암 주지라면서 월명암 밑에 계셨을 때 거기에 이제 뭐냐면 소태산의 제자인 2대 옹돌교 교주인 정산 송규라고 하는 분을 출가를 시켜요, 거기에다가. 그리고 뭐냐면 소태산하고 그 석전 박한영 스님은 고향도 같습니다. 고향도 뭐 영광 출신이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많은 영향을 미쳤고 심지어는 1923년부터 29년까지 6년 동안 선경일치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그런데 이제 내년이 2024년이잖아요, 그죠? 원불교가 영광의 자리를 잡은 해가 1924년이에요. 불법연구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리를 잡아요. 그런데 23년도에 항명 스님이 내장사에다가 젊은 스님들을 모아놓고 소위 뭐냐면 선동일치를 한 거예요. 이분이 뭐냐면 근대적인 또 뭐냐면 실제로 뭐냐면 농사를 지으면서 선을 하는 이런 운동을 피기 위해서 나이 많거나 이런 분들이 좀 대처성들을 싹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했는데 이때 뭐냐면 소태산 박중진하고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을 했냐면 내장사에다가 그 원불교 그거를 운동을 하게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3년도에서 1년 동안 있었는데 젊은 이런 어떤 그 스님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소태산은 익산에 가가지고 불법연구회를 만들어서 지금의 원불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항명 스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1시간, 2시간 할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좀 가져보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배구나상은 사실은 이제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이 나와 있는 거 뭐냐면 고부 출신이라고 하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고부 출신이라고 하는 이야기밖에. 그런데 이 배구나상이 쭉 자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배구나상이 고려 말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조선이 건국이 돼요. 그러니까 태고 보고스님보다 배구나상이 더 늦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조선이 건국이 된 이후에는 이제 억부 정책들을 피니까 이러다가 뭐냐면 제자나 이런 그룹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간에 이 법통설 문제를 가지고 해가지고 또 이제 제외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배구나상 어록이라고 하는 이 책이 언제 다시 발간해지냐면 일제시대 때 또 서울이 이제 경성제국대학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있는 게 이제 뭐냐면 지금 동경대가 동경제국대학이었고요. 그 서울대학교에서 한국 불교, 한국학에 대한 이런 어떤 자료들을 쭉 모아가지고 책을 만드는데 그때 뭐냐면 배구나상 어록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배구나상 어록이 발견돼가지고 연구가 거의 되질 않았죠? 거의 관심 밖에 있다가 이 배구나상에 대한 연구가 촉발되고는 청주에서 있잖아요. 직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거 제가 요 번역된 책을 여기 이제 직지예요. 직지라는 책이고 요 지금 배구나상 어록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 두세 군데 번역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직지라고 하는 책은 또 왜 이제 관심들을 가졌냐면 이거는 뭐냐면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이다. 이렇게 이제 직지 신체 요전 큰 제목은 이 책이 이제 인정들이 되면서 소위 지금까지는 뭐냐면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금속활자를 만들어줬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보다 더 빨리 이 책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게 이제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도 등재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냐면 청주에서 이 직지를 가지고 이제 그 청주 도시의 어떤 특징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청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배구나상하고 어떤 관련이 있냐? 거기도 뭐냐면 역시 뭐냐면 배구나상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직지책을 거기서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놓고 보면 배구나상에 대한 어떤 그 직지와 관련해서는 그렇지만 배구나상이라고 하는 분을 어디에서 그 가장 이제 이렇게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은 그 중에 뭐냐면 배구나상과 관련했던 몇 개 사찰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활동했던 이 사찰들 말고는 사실은 뭐냐면 정읍지역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이 역사책이 아니라 소설책에 나오는 홍길동전도 여기가 고향이다 하고 싸우고 있고, 그죠? 뭐 춘향전도 춘향이 이두영 그 가묘도 갖다 만들어 놓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판에 사실은 이런 어떤 자료들이 거기다 이게 있겠다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정읍의 여러 가지 문화유산들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들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많은 논의들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불교와 관련한 이런 문화 이런 부분들은 많이 안 되게 돼요. 특히 유적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는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실제 뭐냐면 정읍을 대표할 만한 그러한 인물이 누군가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 백운화상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역사적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명문했던 것들을 쭉 일단 정리를 해서 제가 쓴 글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쭉 설명들을 해드리고요. 오늘은 뭐냐면 백운화상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중국에 건너갔고 또 중국에서 소위 뭐냐면 서곡천공이라고 하는 분한테 법을 받아왔잖아요. 그리고 다시 귀국해가지고 말년에 이렇게 활동들을 하셨는데 이때 이걸 가지고 있었던 이런 어떤 사상이 어떤 거냐 이런 얘기들을 조금 시간 되는 대로 여러 가지 얘기들 섞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요. 제가 자료를 조금 먼저 소개를 조금 드리면 저희 책 한번 뒤쪽에 제 논문 제일 끝에 한번 보면요. 저기 페이지로는 16쪽으로 되어 있네요. 이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6쪽에 보면 그 참고문헌을 16, 17, 18, 19 이렇게 쭉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뭐 이걸 다 찾아보시기는 어렵겠지만 어쨌거나 뭐냐면 백운화상에 관련되어 있는 명보들이 이렇게 이제 쭉 있다 하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대부분들이 사실은 뭐냐면 1900년대 이후에 그렇게 이제 연구들이 된 거고요. 이 백운화상 어록과 요 직지, 요 책도 그 일제시대 때 발견이 된 이후에 지금 현재 뭐냐면 한국불교 전서 6책의 옷들이 이제 실려 있습니다.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들을 드릴 거니까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 여기 이제 또 문화원 관련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이제 백운화상에 대한 뭐 학술대회라든지 혹은 백운화상 관련되어 있는 행사들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실 수 있을 거고. 실제로 뭐냐면 백운화상이 한국불교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는지 하는 내용도 이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료들이 있다.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충분히 뭐냐면 백운화상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좀 더 많은 것들이 발견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좀 앞으로 가서요. 자, 먼저 직지라고 하는 책부터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직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선을 이야기를 할 때 교회별전, 들린문자 교회별전, 직지인심 견성선불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경전 밖에, 교 밖에 별도로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가 인도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인도에서도 쭉 이렇게 부처님이 돌아가시잖아요. 부처님이 35세에 성도를 하셔가지고 80세에 돌아가셨어요. 80세. 그래서 뭐냐면 35세에 성도로 해서 80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경전이 편찬이 되는 거예요. 경전이. 근데 그 경전 편찬도 왜 그랬냐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얼마 안 있어서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제 노인네 잔소리도 안 하고 우리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교단을 이끌었던 사람은 그냥 두 지도자가 있었는데 마가섭하고 아난존자입니다. 마가섭은 이제 선의 염화미소에 등장하는 분이 마가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난존자라고 하는 건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에요. 아난존자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부처님 당시 때 교단을 이끌었던 사람은 사리자하고 목건연입니다. 목건연은 목련존자 이야기를 해서
우리 백중날, 그죠? 백중날 이제 등장을 하는 주인공이 이제 목건현이고, 살인자는 반야심경이에요. 마하바냐 바라메따심경 관자재보살 행진바냐 바라메따시 조교동은 계곡 일제구역 살인자. 그리고 나서 살인자 색뿌리고 공부리색 색칠체 여기 살인자가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강경에는 수보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수보리하고 살인자는 반야 공사상에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살인자하고 목건녀는 친구예요, 친구입니다. 그래가지고 불교 교단이 처음으로 커질 때 이 두 분은 누구였냐면 이 당시에 이제 그 인도의 여러 부처님 당시 때 인도의 정통적인 어떤 힌두교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요 당시에 이제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중에 하나가 육사유도라고 하는데 이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산자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하고 교리가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알 수 없는 것이다는 불가지론을 주장을 하는 게 이게 산자야 학파예요. 근데 이 산자야 학파를 이끌고 있던 두 지도자가 살인자하고 목건현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의 법설이나 이런 명성을 듣고 초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요 산자야하고 부처님하고 맞짱을 떠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불교의 역사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맞짱을 떠가지고 지면은 그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제자들이 이쪽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뭐냐면 불교에서도 요 산자야 학파에 500명이 부처님한테 무릎을 꿇고 들어옵니다. 이때 들어왔던 사람이 살인자하고 목건현이에요. 그래서 이 살인자하고 목건현이 초창기에 불교 교단을 이끌었는데 왜 경전에는 잘 등장을 하지 않느냐? 부처님보다 먼저 들어갔어요. 부처님 먼저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부처님은 80세를 살았다고 그러는데 아나운존자는 120세를 살아요. 120살. 120살까지 살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불교의 경전은 사실은 뭐냐면 35세의 성도를 해서 80세에 돌아가시니까 45년 동안 설했잖아요. 근데 45년 동안 설한 내용을 아나운존자가 다 기억을 해가지고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 금강경에 내리는데도 이엇이 아무나노니 일시에 불이 제 사이고 기습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아나운존자가 들었다 하는 형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부처님이 깨닫고 나셔서 20년 후에 어디를 가냐면 부처님의 고향인 이 가페라국에 가요. 근데 이때 뭐냐면 이 나라는 멸망을 했습니다. 나라는 망했어요. 나라는 망하고 왕자였던 부처님이 돌아오시니까 귀족들이 부처님 주변에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를 해요. 여기에 이제 아나존다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울라라고 하는 친구는 부처님의 아들이에요. 이 나울라라고 하는 이름은 짐덩어리다 이런 뜻이에요. 나울라라고 하는. 그리고 뭐냐면 우바리존자라고 해서 여기 이발사 출신이었던 우바리존자가 또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를 해요. 많은 사람이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를 합니다. 그 이후에 부처님이 있잖아요. 녹자모 강당이나 이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행을 하고 떠돌아다니신 게 아니라 이때부터 돌아가시기 한 20년 있잖아요. 한 25년 동안은 뭐냐면 앉아서 뭐냐면 쭉 그렇게 생활을 하신 거예요. 강당에서. 그러니까 이때 뭐냐면 그 이전에 하셨던 말씀이나 그 이후에 했던 말씀을 전부 다 뭐냐면 아나존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걸 다 기억을 해서 이게 참 대단한 게요. 이 부처님이 45년 동안 설했던 내용이 이게 남방불교 쪽으로는 빨리어로 전해졌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중국이나 이쪽으로도 뭐냐면 이게 이제 산스크리트어라고 하는 우리 한문입니다. 요게 이제 중국에 와서 번역이 돼가지고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저쪽으로 된 거는 니까야라고 해서 5종류의 니까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북쪽으로 전해진 건 아가마라 그랬는데 이거를 아함이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꿔가지고 아함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함경까지만 부처님 당시 때 설한 경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냐면 교단이 갈라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등장했던 게 소위 뭐냐면 반야 사상들이 대승불교의 소위 뭐냐면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이런 어떤 무리, 그걸 이제 대승운동이라고 하는데 이걸 중심으로 해서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는 유식계열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밀교의 경전들이 나오게 돼요. 그게 전부 중국으로 넘어오고 그래서 한문으로 번역이 돼서 일본이나 한국으로 이렇게 전해진 거예요.
불교가 전해졌는데 여기도 뭐냐면 한 3단계 정도를 거쳐요, 중국에. 그러니까 불교가 중국에서 한문으로 번역된 건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그만큼 뭐냐면 문화에 대한 어떤 주체의식들이 있어요. 남방불교는 그대로 산스크리트로 지금까지 암송을 해서 기억을 해요. 암송을 해가지고. 암송, 아니, 빨려를 지금까지 암송을 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 중국에는 뭐냐면 경전들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경전들이 들어올 때 아함경도 들어오고 뭐 구사름도 들어오고 뭐냐고 같이 동시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중국인들이 이쪽에 있는 소승불교의 경전들은 택하지를 않고 주로 뭐냐면 대승불교 경전들을 갖다가 중국인들이 입맛에 맞으니까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처음에는 그 반야 그 다음에 유식계통의 경전들이 번역이 돼서 삼론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만들어지고 법상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중국인들이 중국식으로 철학화시켜서 발전시킨 사상이 뭐냐면 화엄사상이고 천태사상입니다. 법화경 들어봤죠?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소위경전으로 하는 종파가 소위 천태종이고 화엄경을 소위경전으로 하는 종파가 이게 화엄종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뭐냐면 밀교하고 정토종하고 또 뭐냐면 선종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정토종과 선종은 이제 완전히 중국화된 이런 어떤 불교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뭐냐면 중국 선종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뭐예요? 많은 경전들이 있었잖아요. 화엄경도 있고 법화경도 있고 이런 어떤 사상들이 있었는데 이 선종을 만든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지 교회별전, 불림문자, 교회별전, 직진심, 견상성불 이 16자를 가지고 뭐냐면 자기 사상들을 대표하고 그게 뭐냐면 교회별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처님이 살았던 이 8만계정경 밖에 별도로 전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전했냐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염화미소라고 하는 말 들어봤잖아요. 염화미소라고 하는 말인데 좀 더 공부하신 분들은 삼처전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을 제일 처음에 전해받은 사람은 마하가섭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마하가섭. 그리고 부처님이 마하가섭에게 이렇게 지금 설법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금강경이나 이런 경전들을 보면 여러분들 절에 가면은 사시맞이라는 말 들어봤죠? 부처님한테 사시의 공약을 올린단 말이죠. 그 사시가 9시에서 11시 사이에요. 다축임에 증상하면 그러니까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에 부처님한테 이렇게 지금도 밥을 올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당시의 스님들은 성 밖에서 이렇게 모여 살았어요. 이게 여기가 정읍시라면 정읍시 성 밖에서 이렇게 스님들이 있다가 아침 시간이 되잖아요? 그럼 8시나 7시 반이나 이렇게쯤 되면 일어나갖고 나래비 서가지고 뭐냐면 시내 성에 들어가서 밥을 이렇게 얻는 게 걸식을 하는 거 이걸 차제거리라고 해요. 차례차례 이렇게 밥을 모아요 각자. 그래가지고 뭐냐면 자리를 피고 앉아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시입니다. 9시에서 11시. 그래서 뭐냐면 공양을 마치고 나면 손발을 씻고 이제 앉겠죠. 그죠? 앉아가지고 부처님이 이제 여기 좌석에 앉아있으면 제자들이 이렇게 부처님 공양하는 뜻으로 3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묻기도 하고 경전의 형식들이 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뭐 어느 날 뭐냐면 부처님이 말씀을 안 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연꽃을 잡아가지고 연꽃을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동의했겠죠. 여기 지금 강사 김강용입니다 하고 소개를 했는데 제가 여기 서가지고 말은 안 하고 주먹만 한번 이렇게 딱 쥐고 알겠습니까? 그러고 나갔다고 하면 그러죠? 어떤 사람은 정말 명강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고개 살래살래 흔들겠죠. 그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다들 어리둥절하는데 그때 뭐냐면 마하가섭만 빙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화라고 하는 건 잡을 염자에다 꽃하자. 부처님이 연꽃을 잡아들자 마하가섭이 미소 지었네. 그러니까 뭐냐면 경전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깨닫게 하잖아요. 그죠?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는 수준도 있고 사람들마다 수준도 다르고 지역마다 특성도 다르니까 그때 맞춰가지고 부처님이 뭐냐면 84,000경전을 설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느 날 이 마가서에게 꽃을 드는 이런 형태를 통해 가지고 부처님의 법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심전심이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말을 통해서 법이 전해진 게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선의 시작을 알리는 얘기예요. 이거에도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그 이제 또 넘어가죠. 어쨌거나 그래서 이 교의 별전이 불림 문자는 뭐냐면 문자로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던 세계를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경전에 부처님이 설했던 그런 경전 밖에 이렇게 별도로 전한 선의 사건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경전, 글자 있잖아요? 글자를 가지고는 뭐냐면 그 깨달음의 세계를 갖다가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글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 말에 갇히게 되거든요. 자기식으로 말을 받아들여요. 제가 똑같이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뭐냐면 다 각자 뭐냐면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뭐냐면 이제 그래서 뭐냐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곧장 마음을 가리킨다. 직지이심. 내 안에 이 마음이 결국은 부처님이고 마음이 결국은 뭐냐면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직지이심이에요. 그래가지고 내 안에 있는 불성을 보면 결국은 뭐냐면 부처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이 직지라고 하는 말은 직지이심을 줄인 말이 직지입니다. 직지.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선의 핵심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러니까 부처님으로부터 마아가서 그러죠? 마아가서에서 또 뭐냐면 아나존자로 이렇게 쭉 해서 28대가 누구냐면 달마입니다. 보리달마, 중국에 온. 그 달마, 해가, 승찬, 도신, 홍인, 해는 이래가지고 쭉 이어졌던 그런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리고 또 부처님 이전에 과거에 7 부처님이 있다 해서 과거 7불부터 해가지고 마음이 전했던 그 계보에 따른 내용들을 쭉 전해주죠. 그럼 이 직지신경이라고 하는 책은 백운 경환 스님이 지은 거냐? 그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중국에 가서 법을 받아왔다는,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서곡천공이라고 하는 스승인 중국의 서곡천공이라고 하는 스님이 백운화상이 돌아가실 때 이 책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백운화상이 책을 만든 게 아니라 가지고 와서 혼자, 그죠? 이렇게 보신 거예요. 계속. 손때 묻어가면서 이렇게 보시면서 그 뒤에 뭐냐면 조금씩 더 보충을 하시는 방식. 그래가지고 소위 뭐냐면 하한거나 동한거 할 때 대중들을 향해서 법설을 하시잖아요. 법설을 하시잖아요. 이때 이제 뭐냐면 이런 내용들도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법설을 하시고 그랬던 책을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책으로 찍은 게 바로 직지심체 요절이고, 이게 이제 뭐냐면 직지심체 요절이 가지는 그런 어떤 사상이나 이런 특징 때문에 유대해진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유대해졌어요? 이걸 찍었던 인쇄술 때문에 유대해졌다는 거예요. 인쇄술 때문에. 유명히 미친 게. 그래서 뭐냐면 실제로 뭐냐면 직지 얘기를 하면 직지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죠. 그죠? 거의 못 봤어요. 그리고 뭐냐면 이게 구텐베르크보다 200년 앞섰다. 이 얘기만 뭐냐면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글자에 뭐 어떤 글자가 이거는 뭐냐면 이게 이 글자를 보면 이게 목판본이 아니고 금속활자본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들만 이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직지와 관련된 얘기가 되어있고, 그런데 이 직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인쇄술이 대단한 거예요. 이게 저기 천태종의 이제 구인사나 이런 데 가면 지금도 뭐냐면 법화경을 필사를 해요. 그죠? 법화경을 필사를 합니다. 그 수행에, 불교 수행에 한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필사를 해요. 필사. 이게 받아 적는 거죠? 그리고 금강경이 됐던, 그 법화경이 됐던 제일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책을 수기독사, 가지고 지니고 암송하거나 혹은 뭐예요? 필사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면 그 복이 엄청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복이 엄청나다.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 뭐냐면 경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옛날 분들께 전해지는 방식은 첫째는 암송입니다. 암송입니다. 여기 이제 어르신들 서당 다니신 분들 이렇게 계시겠지만 다 암송을 해요. 저도 뭐 그 대학을 서당 가서 배웠었는데 거기 뭐냐면
대학 지도는 재변명등하고 재치민하고 재치 그래가지고 쭉 하루에 그만큼 그 다음날 그만큼 가르치면 앞에부터 유호야 그 다음 줄 나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 암송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니까야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5 제자들로 나누어가지고요. 오후를 갖다가 이거는 아나 제자들이 유호라, 이건 마가서 제자들이 유호라, 이건 우바리 존자 제자들이 유호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계속적으로 유호져서 전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고 유호 때 어떻게 해요? 운율을 섞잖아요. 서당 사람들도 운율을 섞잖아요. 그 운율이 안 맞으면 다시 그러다고요. 전라도 말로 새칠로 그래요. 새칠로. 그리고 이게 다 뜻을 새기면은 그 다음에 운을 따라해. 운을 따라. 그래서 뭐냐면 이 불교도 뭐냐면 운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쭉 이어진 거예요. 노래로. 그러니까 노래는 가다가 음절이나 뭐가 딱 틀리면 바로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냐면 이 니까야나 이런 중국 경전들이 전부 뭐냐면 음으로 쓸 때 이게 전승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전승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일일이 베껴 쓴 거죠? 베껴 쓴 거. 여기 계신 분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월말고사 월세고사 시험 보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여기 앉아가지고 습자지 있잖아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습자지 이렇게 밑에다 까만 거 먹지 내장되고 세게 썼어요. 세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철필 써갖고 이렇게 미는 거 그 다음에 나온 거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것도 뭐냐면 굉장히 문화가 발달하고 이제 먹지 쓴 게 그래도 뭐냐면 4-5장밖에 못해요. 아무리 둘러서도. 그러니까 학생이 그때 60명, 70명이면 선생님이 뭐냐면 10몇 번을 갖다 그걸 써야 그 다음에 시험을 봤어요. 그게 엊그제예요. 그죠? 문화라는 게 그게 엊그제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판본이 나온다요? 목판본. 저 해인사에 가서 보면 대장경이 있잖아요. 대장경. 법정 스님이 글을 잘 쓰시잖아요. 제가 이제 보조사당 연구원에 간사도 오래 하고, 이제 재작년까지 원장을 했었는데, 그 제일 초대 원장이 법정 스님이에요. 제가 처음에 그 간사를 갔을 때, 그 양반 그 보조사당 책에다가 그 서문을 받아야 돼요, 원장이니까. 책 나올 때마다. 그래가지고 서문을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써서 줘요. 써서. 그러면 그걸 쳐가지고 뽑아가지고 갖고 가잖아요? 그러면 새빨갛게 붙여요. 그 7번, 8번이에요. 미쳐버려요. 그래서 제가 법정 스님은 글을 잘 쓰시는 분이 아니라 글을 많이 붙여가지고 글이 좋아진 거다. 어쩔 때 밤에 잠 안 오면 그 법정 스님이 옛날에 나왔던 책들 한 번씩 열어보면 지금도 좋아요. 그분이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해인사에 계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70년대 그때거든요. 70년대 때 우리 여행 가면 전부 관광객 타고 어디 가요? 경주 불국사 갔다. 그 다음에 어디 가요? 저 석고랑에 들렸다가 내려오면서 어디 가요? 합천 해인사에 가서 그 8만 대장경 보고 돌아오는 게 이게 박정희 때 아주 바뀌었는데 풀코스였어요 이게 맨날. 그때 이제 뭐냐면 해인사 그 장경각 옆에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마당을 쓰고 있었지. 할머니 한 분이 보살님이 오셔가지고 고개를 막 들어갔다. 이제 할만 대들이 나와가지고 스님 근데 대장경은 어디에 있어요? 그러시더래요. 대장경 어디에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게 대장경이에요. 목판이에요. 또 가서 없어요 스님. 뭐가 대장경이냐고. 그걸 갖다 오셔가지고 그 빨래판이요 그러세요. 그 빨래판. 이해되죠? 그 빨래판이다. 근데 그 목판을 그만큼 만든다고 하는 거는 엄청난 이게 공력이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조정래 있죠? 조정래 소설가? 네. 조정래. 이 조정래가 그 아리랑이나 이런 거 쓰기 전에 대장경이라고 하는 소설서 젊은 날에. 여기에 보면은 저 강화도에서 대장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는 거를 아주 뭐냐면 자세하게 써놨는데 한 글자 쓰고 108배하고 한 글자 쓰고 108배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노력에 의해 가지고 대장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목판을 가지니까 언뜻 생각할 때 많이 찍을 것 같잖아요. 많이 찍을 책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그 고려대장경이 얘만 있는 책이 성과 관련해서 전등록이라고 하는 책은 일본 신수대장경에도 들어가 있고 중국 대장경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조당집이라고 하는 전등록보다 먼저 나온 책은 있잖아요. 고려대장경이만 찍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중국에서 찍은 게 아니라 정하고 그 균이라고 하는 요 스님이 여기 이제 능가산에서 살았습니다. 여기 나중에 대장 어디야? 화수. 여기 능가산 여기 아니 여기 능가산. 여기 고창이 어디 아니 부안 내수산인데 거기에 능가산이잖아요. 거기 와서 했어요. 말년에. 근데 이분이 돌아오셔가지고 여기서 국내에서 그걸 갖다가 완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냐면 고려대장경에 그걸 찍은 거예요. 그런데 이 대장경의 그 조당집 책을 그 일본에 가서 그 동국대학교 총장도 나오시고 유명하셨던 김지겸 박사가 있어요. 한국의 그 불교 학자 중에 내노라는 학자분의 한 분이 바로 이 김지겸 박사인데 이분이 일본에서 그 스님들이 조당집을 구해달라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성철 스님 계실 때. 그래가지고 돈을 받았대요. 지금 돈으로 한 도천만 원 받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20권을 갖다가 찍어가지고 일본에 10권을 주고 중국 북경대에 가서 10권을 전달해줬대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려고 성철 스님을 찾아가서 책을 좀 찍읍시다. 그걸 좀 찍읍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중요한 일이면. 그래가지고 그걸 하니까 회의사에 장경각의 열쇠가 이게 잠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담당하시는 스님이 있고 그 문을 열려면 뭐냐면 또 문화재관리국에 전화를 해서 그래서 연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셨대. 그럼 이제 찍어야 하잖아요. 못 찍는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1년에 사리하고 종 일주일씩 15일밖에 못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바닷물이 많이 들어올 때하고 많이 빠질 때 왜 그러니 그거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찍어야 이 나무가 썩지 않지 그러지 않으면 이 나무가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20% 찍어가지고 그걸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요 금속활자가 만들어지면 목판활자보다 얼마나 더 이것들이 빨리 될 수 있겠어요? 대단한 혁명이죠. 글자라고 하는 것들이 대단한 혁명이에요.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무슨 사건이 났었냐면 서양의 종교개혁, 기독교의 종교개혁이 있었어요. 독일에 뭐냐면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식구들이랑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교황청에다가 막 그 적어가지고 올린 거예요. 이거 고쳐라 막 해서 올리는 거예요. 교황청에서 요즘 애들 말로 개무시를 했어요, 지금. 왜? 거기 몇 군데만 막으면 그 내용이 가지를 않아요. 그러죠? 교황청, 예를 들면 여기 정읍에 있다면 여기 전북 교구청, 그죠? 중앙에 있는 교구청, 그리고 김제, 부안, 몇 군데 그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근방에 누가 살았냐면 구텐베르크가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인쇄술이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찍어버린 거예요. 관광문을. 그래가지고 그걸 전국에다 뿌려버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활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대단하다. 또 하나의 사건을 얘기를 하면 중국에 있는 문화 중에 아주 대단한 게 팔만 대장경하고 같은 게 뭐냐면 사구전서입니다. 사구전서. 이 사구전서라고 하는 건 경사자집 그래가지고요. 유학에 있는 모든 경전들을 모아가지고 책을 만든 거예요. 이걸 언제 만드느냐? 청나라 때 만들었어요. 청나라 때 소위 그 권륭제, 이 권륭제라고 하는 이 왕이 이걸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한 9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만든 게 이렇게 사구전서예요. 우리나라의 영조, 정조 때 주장각이 있었죠. 그죠? 주장각이 있어요. 박지원이 열하일기라고 하는 게 그 책을 썼는데, 열하라고 하는 지역이 뭐냐면, 지금 그 어디야, 그 북경 가기 전에 있잖아요. 텐진 있죠? 텐진에서 북경 가는 사이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래가지고, 북경에 있는 황제가 우리나라 사신이 가면 안 만나주잖아요. 그럼 그 비서가 와가지고, 그 열하에서 이 조선 사신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왜 이 박지원이
거기에 가게 되냐면 박지원은 젊었는데요. 지금으로 치면 대단한 천재였어요. 양반전이니 뭐 소설도 잘 쓰고 그래가지고 젊은 부인들한테도 인기가 좋아가지고 박지원이 글 쓰고 있으면 그거 받아가냐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당시 베스트셀러 작가였어요. 근데 이분이 옛날에 조선 자객 백동수인가 혹시 한번 보셨죠? 사극으로 나오면 그 백동수 때가 정조 때잖아요. 그 정조의 홍구경이 쉽게 말하면 반대파들을 다 제거하는 명단에 누가 데려가냐면 박지원이 들어가요. 박지원 집안이. 그래가지고 박지원이 쉽게 말하면 죽을 그런 어떤 그 운명이 있었는데 거기에 홍구경의 호위대장이 누구였냐면 백동수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백동수가 연암 있잖아요. 연암이라는 게 제비바위잖아요. 그 제비바위에다 숨겨준 사람이 백동수예요. 이제 거기에 이제 숨어있고 이 연암 박지원을 살리려고 친구가 자청을 해가지고 중앙관직으로 나가지 않고 그 지역에 군수로 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때 뭐냐면 중국에서 사고전서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걸 보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럴 정도로 뭐냐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쳤고 다산 정약용이 불교의 경전을 갖다가 다시 만들어요. 어떻게 다시 만드냐? 소위 말하면 논어, 맹자, 중용, 대학전 사설을 주자고 베끼지 않고 옛날 걸 가지고 다 해서 뭐냐면 다시 이렇게 사설을 만들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바로 중국에 사고전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사고전서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권룡제가 이게 이제 책을 만들려고 기획을 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 전에 명처교책이 있잖아요. 우리 대종태, 예성, 연중, 이영선, 광, 인, 효, 그죠? 인조, 효종. 이 북벌로 나오잖아요. 이때가 어떨 때냐면 이 북경이 청나라한테 그냥 무혈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냐면 이 명나라 왕조들은 지금 우리 대리석하는 딸이 있죠. 딸이 이 대리 쪽으로 가가지고 소위 뭐냐면 후명을 세워요. 후명을 세웁니다. 그래서 소위 뭐냐면 이 명나라 사람들이 반청공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다시 북경에 입성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나라도 효종이나 요때 북벌로를 피는 거예요. 요때 소위 뭐냐면 사고전서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뭐냐면 명나라 지식인들을 유학하는 지식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끌어들이게 된 것도 바로 이제 권룡 사고전서예요. 그런데 책이 어마어마해. 제 아는 유학자 선배 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한평생 제일 잘한 게 사고전서 안 산 거예요. 옛날에 사고전서를 사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책꽂이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붙여서 놔야 이 방에 다 차요. 사고전서. 3천만 원을 만들었대요. 그게 또 옛날에. 그거 살라고 중국에서. 그것도 원판이 아니고 복사판이죠. 이걸 살려고 모아놨다는 거예요. 근데 책은 살 수가 있는데 책을 보관할 아파트를 살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포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 CD 하나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룡제가 사고전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이제 북쪽 있잖아요. 북경 근처에 있는 북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책을 내놓으라고 그런 거예요. 어느 정도 모이긴 했는데 결정적으로 뭐냐면 책을 전부 남쪽에 있는 거예요. 한족들이 주로 머무는 데가 남경, 그다음에 옆에 소주, 항주, 지금 상해 이쪽 있죠? 이쪽 지역들이 옛날부터 뭐냐면 남북조 시대부터 이게 한족들이 거주한 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한족들이 책을 냈죠. 책값 한 값이요? 책 한 권 값이 얼마나 가냐? 서울의 집안책 값이 그래 안 되는 줄 아니에요. 규정을. 그러니까 안 되니까 꾀를 내가지고 뭐냐면 아예 거기도 벼슬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벼슬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읍시장이 공고를 해서 책을 빌려주면 내가 각서 쓰고 보름만 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필경사들 있죠? 필경사들을 대거 동원해가지고 바로 베끼고 그대로 목록에서 준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뭐냐면 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찍을 데가 없죠. 찍을 데가. 그 많은 책들을 찍으려고 하니까 지금 그 해인사 한 가지 찍으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거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가 인쇄술이 발달돼가지고 뭘 알려줬냐면 판을 찍는 게 아니고 글자를 찍는 거예요. 글자를 네모나게. 그래가지고 한 판을 찍을 때 글자를 맞추고 그걸 갖다가 밀랍 있죠? 밀랍을 해가지고 임시적으로 고정시켜 놓고는 5부씩 찍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판을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사고전서가 5부가. 그래서 뭐냐면 남경에 하나, 부경에 2개, 심야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경에 해서 5부를 갖다 보관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불타고 한 번은 대만으로 가고 한 번은 북경에 다시 이제 그것들을 복사해 갖고 지금 사고전서들이 그대로 이제 남아 있는 거고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주장관에서 시도를 했는데도 사고전서 절대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 인쇄술이라고 하는데요. 그럴 정도로 뭐냐면 한 나라의 문화를 갖다 완전히 바꿔버릴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지가 금속활자본이 최초로 만들어졌다. 이거는 그게 이렇게 이게 책 내용도 아니고 그 찍은 건데 그게 뭐가 대단하냐 그러는데 그만큼 대단해요. 우리나라의 인쇄술이요. 고려 때도 발달했지만 조선 시대 때도 발달했어요. 한글을 갖다가 세종대왕이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세조가 뭘 만드냐면 감경도감을 만듭니다. 감경도감. 이게 뭐냐면 경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냐면 인쇄를 해가지고 이 불교 있잖아요. 불교의 경전도 한글로 번역을 해가지고 배포를 하고 용비어천문화 이런 것도 배포를 하고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쇄술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뭐냐면 인류 문화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라 백원 스님이 집지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 그만큼 대단한 일이다. 백원 화상 어록 제목이 그래요. 백원 화상 어록이라고 하는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어떤 위상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 선에서 그 책을 쓴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아까 불림문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선종에서 다시 뭐냐면 어록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좀 뭐냐면 의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선사들이 쭉 이제 그 어록들을 짓지를 않다가 전등록이라고 하는 책이 1004년도에 나와요. 경덕 전등록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뭐냐면 아까 그 집지와 같은 구조로 과거 7불부터 쭉 이야기를 해서 나아가서에서부터 보리 달마까지. 달마가 이제 중국의 인도에서는 28조고 중국에서는 이제 첫 조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조사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누구야? 달마, 해가, 승찬, 도신, 홍인, 해능. 그러니까 6조잖아요. 그러니까 28에서 6하면 33대 달마는 2번 거치니까 33명의 조사가 1대 하나씩 1대 하나씩 쭉 이렇게 전해서 선을 전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흔히 이제 스님들이 삽삼조사다 이런 말을 해요. 33명의 조사를 삽삼조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조사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이때는 이제 이때가 되면 해능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해능 이후에 선이 유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사의 난이 있잖아요. 알록산 사사명의 난이 단현종 때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지금 당나라 문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사실 안사의 난을 거치고 나면 중국에 있는 중앙에 있는 군들이 다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소위 번진 세력이라고 해서 지방에 있는 군벌 세력의 장이 정치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됩니다. 장보고가 해상왕이 되게 된 이유도 바로 이제 뭐냐면 안사의 난 이후에 중국에 있는 중앙체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안사의 난 때 인구의 10분의 6 정도? 정확하지 않아요. 하여튼 엄청 죽었어요. 엄청 사람이 죽으면 뭐예요? 49절이 지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절에 돈이 엄청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당 무종 때 오게 되면 이게 이제 회창연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도를 치면 841년에서 847년 사이에요. 특히 이제 845년서 7년 3년 동안에 절을 다 없애버리고요. 절이 10개면 9개를 없앴어요. 승려가 4만 명인데 3만 6천 명을 환속시켜요. 이해되죠? 외국에서 온 스님들도 고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당무종 때 회창법난이라고 해서 불교에 대한 어떤 탄압의 4대 4번 중에 마지막 그걸 이제 회창법난이라고 얘기해요. 이때 이제 당시 수도였던 장안과 낙양 지역에 있던 절이나 이게 먼저 타격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교종 세력들이 먼저 타격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교종은 우리가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나라나 왕실이나 귀족들이 돈을 대줘가지고 그걸 먹고 사는 이 때문에 이 타격을 받아요. 그런데 이때 이제 뭐냐면 그리고 장안 지역에 먼저 진출했던 선종이 있었어요. 해능보다 더 그 홍인에서 수제자였던 신수라고 하는 분이 소위 측천무 있죠? 측천무에 있을 때 나가가지고 대통이라고 하는 호를 받을 정도로 북쪽이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능의 제자인 하택신회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장안 지역에 와서 하택종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 두 종파가 소위 회창법난 때 완전히 이제 이렇게 선종도 타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남쪽에 있었던 마조라든지 석두라든지 이 문화의 지방에 있었던 이 스님들 있죠? 이 스님들은 살아남아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선종이 유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강호재연이라는 말을 하죠. 강호재연. 그런 말 들어봤죠? 무협지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 당나라 때 가장 지식인들이 많이 갔던 게 강서의 마조 도입, 그 다음에 호남의 석도 희천, 요 밑으로 많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강호재연이라는 말들이 나왔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여기에서 5가 7종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소위 뭐냐면 조사선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와중에 최초의 어록이 나오게 돼요. 어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한 스님 있죠? 한 스님이 생애도 약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당거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매월 정월 초하루 보름날 이렇게 당에 올라가가지고 형식에 맞춰가지고 큰 스님이 법어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안건대 있잖아요. 하안거 도안건대 지금은 결제일 해제일 때 법어를 하잖아요. 이걸 모아가지고 여기서는 뭐냐면 큰 스님들 어록을 만드는데 최초로 나온 어록이 사가 어록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역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당 무종의 다음 황제가 누구냐면 선종이에요. 선종인데 이 선종이 누구냐면 무종의 삼촌이에요. 무종의 삼촌. 그러니까 무종의 삼촌인데 왕위를 못 받고 조카가 받은 게 장남이. 그러니까 뭐냐면 삼촌은 제거 대상이죠. 죽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도망가 숨어 있었어요. 누구 밑에 가 숨어 있었냐면 마조 스님의 제자인 염관 제한 밑에 가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염관 제한 밑에 그 관심이 많으시고 누구하고 또 관련이 있냐면 저 강릉에 가면 사고사 터가 있어요. 이게 옛날에 큰 절이었는데 여기에 계산주가 누구냐면 범일국사입니다. 품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에 따라서는 조당집이나 기록인데 이 범일국사가 누구한테 법을 받아왔냐면 염관제한한테 법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염관제한하고 당 선종하고는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당나라 황제의 친구면 얼마나 세요. 그래서 이 강릉에서 산신제를 지내잖아요. 강릉 때. 강릉에 산신으로 있는 게 범일국사예요. 그래서 이 범일국사가 저 민소 가시는 분들도 범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은 아는데 범일 사상은 몰라요. 제가 박사과정 때 그거에 대해서 논문을 하나 썼더니 그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거 갖고 아마 학위를 받으셨던 거예요. 석사학위를. 그래가지고 그때 그분이 나보다 제가 30대 때니까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셨죠. 교장님. 한 20살 많고. 언제 한번 학술대회 갔더니 저한테 와가지고 김방준 박사 맞냐고 그랬다고 했더니 크게 인사를 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근데 너무 젊다고 저보고 당신 아주 오래전에 글을 봐가지고 그때 노교수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젊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지금 제가 최초 어록 얘기하려고 지금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선종이 즉위를 하고 나서는 확 바뀌어버렸어요. 불교를 탄압하는 게 아니라 소위 뭐냐면 요 마조 계열의 이전에 마조의 제작이 펼쳐졌으니까 마조의 요 계열들을 밀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위 마조, 백장, 황벽, 임제, 여기 임제중이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주변 선종의 번백들을 이루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종파를 밀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어록이 나온 게 사가 어록이 나와요. 이게 최초의 어록입니다. 선승들의 이런 지금 말하는 상당, 또 수시로 설법하고 있죠? 수시설법. 또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제자들을 제정한다고 해요. 그 제자들을 가르치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어록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가 어록이 만들어진 게 모범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어록은 선승들의 보통 교종에 있는 스님들은 뭘 가지고 공부를 해요? 화엄경이니, 법화경이니 이런 걸 가지고 원각경 이런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큰 스님들은 뭐냐면 원각경 해, 법화경 해 여기다 뭐냐면 거기다 뭐냐면 뭐 해설 써 있잖아요. 이런 걸 써가지고 이름을 알리는 거예요. 교종 스님들은. 그런데 선종 스님들은 뭐냐면 언어가 아니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마음을 깨닫게 했던 이런 어떤 법설이라든지 그런 어떤 이야기 뭐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뭐 똥막대기다 뭐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런 어록들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전문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사가 어록이 만들어진 이후에 뭐 큰 스님들은 이제 많은 어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불교가 들어온 거는 신라말 도류초 때예요. 남한 요초 때. 그런데 이때 들어왔던 스님들은 비문만 남아있어요. 비문이 남아있고 이 비문도 조선시대 때 다 깨졌어요. 많이 깨졌어요. 근데 안 깨진 게 뭐냐면 최치원 선생님이었어요. 이게 이제 사삼비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삼비명은 서산대사의 제자인 중간해안이라고 하는 스님이 글이 좋아가지고 승려들 공부할 게 있잖아요. 우리 이제 유교로 치면은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 통감하고 비슷한 거예요. 통감하고 소학을 띄어야 물리를 트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문이 어려워왔자가. 그래서 뭐냐면 공부를 시키려고 최치원 선생이 사삼비명을 갖다가 가지고 퍼뜨린 거예요. 근데 이 사삼비명 중에 하나는 절에 대한 얘기죠. 경주에 있는. 그리고 스님에 대한 건 세 분 겁니다. 진강회소, 지증국사, 그 다음에 남해 무형국사 해가지고 세 사람 것만 실려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신라시대 때 선종사들을 연구하는 중요한 책이 돼요. 그리고 이제 스님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송고성전에 이제 원현이, 진편이 이런 분들이 실려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기록에 나오는데 요 기록들이 다 이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냐면 그 신라말 고려 초에 이 어록은 스님들의 선승들의 어록은 이게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이 선승들은 당시의 선승들은 대단한 사람들. 지금으로 치면 뭐냐면 하버드 대학교에 철학과 주임 교수 정도 되는 사람들이 요 시대의 선승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걸 알 수가 있냐면 당시에 회창범란이 일어날 때 어디로 했어요? 중국에는 이제 뭐냐면 스님들이 이게 선승들이 어떻게 살아나오냐면 저기 광군이 와요. 그러면 뭐냐면 스님들은 일단 뭐냐면 환속을 해야 돼요. 환속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잡아가고 죽였어요. 구덩이에 파고 뭐 잘려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정읍에서 연락이 올 거야. 경찰서에서 절로 야 거기 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피하는 거예요. 흩어져. 조금 더 좁혀오면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해요? 머리 길러요. 모자 쓰고 머리 길러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요? 사복 입어요. 그죠? 조금 더 오면 어떻게 돼요? 거기 신도 부인 여자 보살하고 같이 사는 척 하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은 똑같은 거죠. 그래도 이 스님들이 여기까지는 봐주는데
여기를 넘어가면 좀 심했다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관군이 없어졌다 그러면 모여가지고 뭐냐면 머리 깎고 옷 갈아입고 그 다음에 농사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마조의 제자리 백장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마라. 이게 뭐냐면 일일부작 일일불식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선농일치의 하나였던 모범적인 사례가 되는 거고 항명스님도 이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게 이제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가 어록이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는 최초의 어록을 누가 만들었냐? 사실은 보조국사 진울스님이 지었는데 상담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다고 그 보조스님 비문을 누가 썼냐면 김부식의 선자인 김군수라고 하는 사람이 썼어요. 이 역사가. 거기에 보면은 저술로는 상담록, 뭐 권소 장애결사론 이게 나와요. 저류 사기하고 몇 권이 나오는데 거기에 상담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상담록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하루하고 보름에 단상에 올라가서 선사로서 뭐냐면 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졌어요. 전해지지가. 그리고 나와서 그 다음 스님이 누구냐면 진감회심 스님, 이 화석분인데 이게 아주 대단하신 분인데 어찌 보면 정치승 같고 어찌 보면 대단한 고승 같고 그 두 가지의 면모를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 최충원의 아들이 최우잖아요. 최우가 몽구군이 왔을 때 삼별초를 조직해갖고 항쟁을 했던 인물이에요. 최우 대단했죠. 이 강화도 천도를 해가지고 이때 수선사, 그러니까 보조스님이 있을 때 지금 성광사였죠. 성광사의 주지를 했던 2대 주지가 사주가 그때는 이제 절사자를 쓰는 게 아니라 모임사자를 써요. 결사할 때. 그래서 성광사의 사주가 2대 사주가 진감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감해심이 당시 때 최후의 오른팔이에요. 국사입니다. 그래가지고 강화도에서 이 팔만대장경, 고려대장경 지금 행사판을 만들 때 그거를 주도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해심이에요. 해심. 그리고 거기에 있는 책 목록은 누가 정했냐면 화엄종의 당시 화엄종 여기 지금 개태사 있잖아요. 네. 개태사의 숙이라고 하는 화엄종 스님이 그 책 목록을 정한 거예요. 여기는 선승이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교종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장경에 원래 선종에 있는 책들을 목록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거는 뭐냐면 대각국사 의천이 지은 저술 이름이 뭐냐면 하나는 원종물류라는 거예요. 원종물류.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원종은 화엄종이에요. 화엄종에 있는 저술들을 모아놓은 게 원종물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게 신편제종교장 총록이에요. 이게 이 말은 새로 편수한 교종에 있는 목록이라는 얘기예요. 선에 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대로 뭐냐면 고려 말까지 쭉 화엄종에 있는 스님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 경전을 모으고 관리하는 작업들을 해온 거예요. 근데 이 대장경 사업은 몽고군이 침입을 했을 때 국난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강화도에서. 거기 강화도에 있는 절이 뭐냐면 선원사입니다. 지금도 가면 강화도 가면 선원사지 해가지고 절터에 가면 거기 이제 여기에서 대장경이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선원사가 송광사 발사예요. 그 송광사 주지를 했던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뭐냐면 선원사 주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주도했던 사람이 당대 때 이거 바로 진각 해심스님이고 최후에 두 아들이 있었지. 망나니 두 아들. 요 어머니가 기생이고 그러다가 뭐냐면 나중에 이 전라도 지역에 가가지고 난리를 펴다가 형을 죽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동생이 그 김준이 옹호해가지고 그 다음 세 번째 뭐 최항인가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은 왕정복고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중심 인물이 바로 이 진각국사 해심인데 진각국사 해심 어록이 남아있어요. 어록 중에 최초의 우리나라 남아있는 최초의 어록은 진각국사예요. 이분은 진각국사 해심 어록이 남아있어요. 이분은 뭘 또 했냐면 아까 전등록이 있죠. 전등록. 전등록이라고 하는 건 옛날 스님들의 기록들을 공안집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작업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선문염송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선승들의 과거 시험 과목에는 염송하고 전등록이 들어가요. 두 번이 들어갑니다.
교종은 화엄경이 들어요. 화엄경.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스님들이 출가하는 삼익과 사교과 사집과 대교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교는 원각경이나 금강경이나 기신론이나 이런 교종의 책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사집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선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도서, 절요, 선요, 그 다음에 서장, 네 권의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대학원 과정으로 공부하는 게 대교과인데, 여기에서 이제 화엄경을 공부를 하고, 수의과라고 해서 이제 여기까지 뛴 사람들은 또 따로 이제 공부를 알아서 해요. 이렇게 이제 체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책이 바로 선문영성인데, 그 선문영성을 모아가지고 지은 사람도 누구냐면 진과국사 해신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송강사가 있잖아요. 송강사가 당시 엄청나게 뭐냐면 국제적인 교류를 했어요. 장사를 한번 놓고 쳐보세요. 여기 지금 차 지나가잖아요. 초콜릿 한 차 싣고 지나가는 차하고, 이따가는 상자 한 차 지나가는 차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람에 날리면서 큰 차로 그 상자가 갖고 가야 돈 얼마 못 벌어요. 그죠? 이해되죠? 거기다 급덩어리나 돈 나가는 거 가지고 있으면 한 차가 이러고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있잖아요. 장사치고 최고의 장사가 소구봉 오다가 보면 이렇게 물에 걸칠 수 있잖아요. 책장사. 책장사. 특히 이 책이 어디로 많이 찍혔냐면 항주. 항주의 이 출판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싣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항주 저쪽에 그 쭉 내려오면 거기 밑에가 천태산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면 등주예요. 거기에 이제 그 보타나카산도 거기에 있고요. 그 거기서 배를 타고 오면은 이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완주로 일본까지 이게 쭉 루트가 이제부터 이 책판 루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송강사도 바로 보면 거기 가까워요. 송강사. 여기 왜 부안에 있는 월명암 여기 있죠? 여기 산도 마찬가지로 보면 그게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 해안 지역이라고 하는 게 지금으로 치면은 고속버스 아니면 비행장이 있는 곳이에요. 비행장. 백제라고 하는 말이, 백제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백제의 제자가 나루제자예요. 나루제자. 그전에는 십제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항구가 지금 공항이 10개 있을 때는 십제라고 하고, 공항이 100개 있을 때 백제라고 하고, 물론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한한 수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저쪽 산둥만도까지 전부 뭐냐면 백제 이런 항구들이 있었다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부터의 있던 해상권 있잖아요. 요 루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책도 전달돼요. 책도. 그러니까 이게 이 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 진강국사 해신 어록이 만들어진 다음에 아까 저 어르신 질문했는데, 여기는 이제 국사를 받았기 때문에 국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무도 어록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어록이 만들어진 게 고려 말에 태고보호 화상어로, 나옴 화상어로, 대군화상어. 세 번만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록으로 남아있는 건 5권. 진강국사 어록하고 딱 4권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 무슨 말이냐. 청어당집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또 틀려요. 그러니까 고려 말에 유교가 들어오면서 어록 대신에 문집이 나오는 거예요. 문집. 그리고 사명당, 서산당, 청어당 뭐 이렇게 하잖아요. 청어당, 사명당, 뭐 허웅당, 보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당우라고 하는 거는 당상과 정상품이죠. 정상품 이상들이 이제 당상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벼슬을 받은 사람들한테 붙여진 당호라, 이게 이제 유학자들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스님들이 지위가 낮으니까 당호를 붙인 거예요. 근데 사실 불교로는 별게 아니거든요. 불교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당호가 붙인 거고, 문집이 나오잖아요. 문집이 언제부터 나오냐? 고려 말부터 문집이 나오는 거예요. 이 문집은 누구 걸 베껴가지고 문집이 나오는 거냐면, 바로 소강절 뭐죠? 갑자기 고려 때 소강절이 아니라 소동파. 이 소동파의 그 영향을 유학자들이 많이 받습니다. 근데 사실 있잖아요. 소동파는 우리나라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소동파가 그 대학국사 의천이 항주에 가가지고
책을 갖다가 몽땅 가지고 우리나라 왔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책들이 전부 고려로 간다. 이래가지고 그거 금지시켜야 된다고 그 상소했던 게 이 소동파예요. 그 항주에 가면 동파육 먹잖아요. 동파육 먹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소동파가 동생한테 시켰다는 거 할 때 그래가지고 소동파 사실은 뭐냐면 고려를 굉장히 경계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뭐냐면 우리나라 유학자들은 소동파를 굉장히 많이 존중을 했고 소동파 시도 모방하고 소동파 문집을 가지고 문집을 만듭니다.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불교에도 뭐냐면 허웅당 집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청어당 집 이런 식으로 뭐냐면 그 문집의 형태를 가지고 나오는 문집은 제일 앞에가 시가 나오는 거예요. 시가 유학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록과 문집은 체제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록이 남아있는 네 권 중에 한 권이 백운하상입니다. 그러니까 백운하상은 어록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도 한국의 대표적인 선생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태고보, 나홍액은, 백운경한 이 세 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말삼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말삼사. 고려발의 세 분의 큰 스승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지공화상, 나홍액은 무학계상. 이걸 뭐예요? 조선 초의 상화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조선 초의 상화상이다. 자, 이분들이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먼저 이제 이 태고 보호스님, 태고 보호스님, 이 태고 보호스님은 그 당시 때 공민왕 때 국사를 했던 인물입니다. 국사를 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태고 보호나 나홍해근이나 대공경환이나 전부 다 뭐냐면 중국에 가가지고 소위 인가라고 하는 걸 받아와요. 요거 이제 왜 받는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이게 지공화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공화상. 지공화상은 나홍해근의 스승이고요. 지금 어디야 경기도에 가면 회암사 있죠. 회암사. 회암사는 굉장히 큰 점이 있어요. 회암사가. 그래서 이게 이 백운화상도 어디를 들려갖고 중국을 가냐면 회암사를 들려갖고 중국에 가요. 이때가 이제 뭐냐면 중국에 기왕후 있잖아요. 기왕후가 있을 때고 이때 우리나라에 와서 크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 지공화상이에요. 근데 지공화상은 뭐 달마로부터 뭐 100몇 대 후손이다. 기억이 잠깐 안 나요.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뭐냐면 그 인도 사람일 것 같은데 인도 사람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인도에 있는 불교가 있잖아요. 인도의 불교가 600년대에 오면 이슬람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이게 뭐냐면 상원이다. 이렇게 그 애들 용어로 박살이 나요. 그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삼장법사 현장이쪽 서역에 나오면 이분이 당나라 태종 때 그 현장이라고 하는 스님입니다. 이분이 당나라에 갔다 와서 쓴 기록책이 대당 서역기라는 책이고요. 이건 해초에 왕후 저축국정과 그 버금가는 책이에요. 거기 쭉 나옵니다. 근데 이 대당서 그걸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명청교체기 때, 명청교체기 때 이 한족들이 한민족의식, 민족주의 이런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이래가지고 지은 책이 바로 서유기, 또 삼국지 연의 이런 책들이 이때 나온 거예요. 수호지도 마찬가지고. 왜 나왔냐? 삼국지도 실제로는 뭐에 없어 누가 통일했어요? 이초고? 조조가 통일했어요. 조조가. 그리고 뭐냐면 위나라를 이어서 만들어진 나라가 진나라고, 진나라는 누가 통일한 거냐면 제가 알고 있는 건 이게 상하이에 이래가지고 진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조조가 삼국을 통일한 거예요. 그리고 조조의 정치는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실리적인 정치를 했고요. 우수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갖다가 등용을 시켜가지고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제갈공명이나 관우나 이런 친구들이 실제 역사에서는 그렇게 비중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냐면 한족의 후손인 유비를 등장을 시켜가지고 소위 뭐냐면 이 총나라는 지금의 어디냐면 성도 지역이 서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 다음에 이쪽 한족들이 주로 머무는 건 지금 선권이 있었던 오나라.
오나라가 지금 한족들이 있는 남조를 중심으로 이제 전개된 거고, 조조가 있으면 저 북조에 장안이라든가 낙양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조조가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삼국지 연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지으는데, 바로 그 현장 스님이 중국에 갔을 때, 아니 인도에 갔을 때, 거기 가서 보니까 소승 있는 사찰들도 다 무너지고 대승 있는 사찰들도 다 황홀했다는 이스라엘 침공이네. 그리고 나서 1201년도가 되면 완전히 인도는 이슬람의 식민지가 됩니다. 이슬람권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슬람 전쟁을 하지만 중세가 기독교 시대다라고 하는 명패 같은 거예요. 중세 1000년에는 거의 앞에 700년 한 거냐면 이슬람이 지배를 했고요. 뒤에 300년도 6대4 정도로 이슬람이 앞선 거예요. 지금 유일하게 뭐냐면 이슬람을 기독교 세력이 이긴 건 미국이 등장하고 나서 처음으로 지금 역사에 느끼는 거지, 역사적으로 이슬람 세력들이 대단했어요. 인도도 뭐냐면 거의 뭐냐면 이슬람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201년부터 불교나 이런 게 사라진 거예요. 이슬람 제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공이 왔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지공이 스리랑카 스님이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처럼 그건 이게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중국에서도 지공화상이 큰 그렇게 영향이 없어요. 중국 불교사에서.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회양사에 왔을 때 나홍해군이 거기 만나요. 어마어마한 사람들, 어마어마한. 개성에 갔을 때 있잖아요. 개성에 갔을 때 어마어마한 발디딜 팀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지공화상이 북경에 갔을 때, 북경에 그 고려사가 아니라 법원사인가요? 그걸 이제 거기를 만드는 이 법원사가 중국 사찰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끌려갔던 사람들 있죠? 우리나라 고려족들을 위한 사찰이 이렇게 이 법원사가. 그리고 이 법원사하고 어디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냐면 회양사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홍해군 스님도 회양사에 있다가 저 지공화상을 만들어갔고요. 무학대사도 결국은 지공화상을 만들어갔고, 그리고 백운화상도 한쪽으로는 또 지공화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공화상이라고 하는 분은 그 고려 시대에 고려인들의 아주 뭐냐면 귀처가 됐던 그런 분이고, 이거 유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유학자들이 스님이 되려면 지공화상 정도가 되면 내가 머리를 숙이겠다. 이게 당시에 뭐냐면 이 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 유학자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굉장히 뭐냐면 신이 승리하는 것, 신비한 그런 것도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나홍해군 스님이 소위 지금 여기 진묵 스님과 더불어서 부처님의 후신으로 왔다 가신 분을 두 분, 세 분을 얘기를 해요. 한 분이 나홍해군 스님이고, 그 전에 부설보살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건 나홍해군 스님, 그 다음에 조사제 때 진묵 스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나홍해군 스님이 왜 부처님의 그 후신불로 여기냐면, 이분이 돌아가시고 몸뚱아리 전체가 다 살이 돼요. 저 어디죠? 그 여주에 가면 신력사 있잖아요. 거기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공민왕이 처음에 신돈을 등용시키잖아요. 신돈을 등장을 시켰을 때 이 태고보호는 어떤 위치였냐면, 태고보호가 중국에 전에 원나라에 갔을 때 소위 뭐냐면 기왕후의 그 측근들 지지를 받았으니까, 이 태고보호 스님은 그 출신 성분이 고려의 귀족 출신인데, 그 귀족 출신 이분들이 뭐냐면 소위 당시에 부원 세력들 있죠. 이쪽하고 같이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기왕후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중국 황제한테, 원나라 황제한테 거기 사찰의 주지도 받고요. 그 심지어는 뭐냐면 그 원자 있잖아요. 원자의 탄신일 때 거기 가서 법회를 열어요. 태고보호가. 그러니까 태고보호는 기왕후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었던 사람이고, 당시에 있어서도 있잖아요. 요 태고보호 신분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 원나라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원나라 시기에 한족들이 우리보다 지위가 높았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한족들은 이 고려인들은 있잖아요. 두마국이잖아요. 두마국. 두마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2등이에요. 2등. 몽고족이 1등,
고려가 2등이에요. 그 몇 나라 있어요. 한쪽은 있잖아요. 끝까지 저항을 했잖아요. 4등이에요. 4등. 그게 이 신분이, 사회적 신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스님이 중국에 가서 뭐 나홍해건 스님이 평사천임을 만났다. 또 여기 지금 서국천공을 만났다 이렇게 했을 때 서국천공이나 소위 뭐냐면 평사천임이나 이런 분들의 신분이 태고보호스님이나 대군스님보다 높았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 태고보호스님하고 이 서국천공스님인 태고보호스님의 스승도 서국천공이고 요 대군화상의 스승도 서국천공스님이에요. 그리고 나홍해근의 스승은 둘이 있는 거예요. 한 분은 지공화상이고 한 분은 평사천임입니다. 그 둘이 두 군데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 당시 때 불교계를 이끌어갔던 두 분이 나홍해근 스님하고 태고보호 스님입니다. 근데 공민왕이 그 볼모로 가 있는 시절에 원나라에서 황제에 대한 이런 어떤 그 강연, 법설을 할 때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태고보호 스님입니다. 당시에 태고보호 스님은 기왕으로부터 이미 뭐냐면 상당한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던 분이에요. 거기에 그 공민왕이 왕자실 때 와가지고 손을 잡고 봤어요. 스님, 제가 꼭 가서 고래 가서 왕이 될 텐데 왕이 되면 저 도와주셔야 돼요. 그거 약속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와가지고 소위 뭐냐면 원흉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관을 만들고 태고보호 스님을 거기에 대장으로 앉힌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때 앉힐 때는 뭐냐면 이게 앉혔을 때는 뭐냐면 공민왕이 개혁 정치를 하기 위해서 기왕후의 압력을 차단하잖아요. 그 말 이해되죠? 기왕후로부터 어떻게 압력을 차단해. 그래서 뭐냐면 기왕후의 형들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보호스님을 사실은 왕사로 앉힌 거예요. 태고 보호스님을.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누굴 등극시켜요? 신돈을 등극시켜요. 신돈을. 이해되죠? 그래서 신돈을 등용시켜가지고 과감하게 여러 가지 개혁 정치를 할 때 이 태고 보호스님은 요승이니까 신돈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라고 상서를 올려요. 그런데 이 공민왕은 뭐냐면 싸부. 자기 싸부다고 이 신돈을 이렇게 만들면서 그래서 요 태고 보호는 그 당시에 어디로 갔냐면 전주 있잖아요. 전주로 가서 유배도 가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디로 가냐면 속리산에 법주사에 가가지고 유배를 드리고 해요. 그러다가 신돈이 제거가 되잖아요. 신돈이 제거가 되고 나서 말년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사하다가 우왕 때 국사가 돼가지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이에 공백을 누가 메꿨겠어요? 그 사이에 공백을 나홍해근 스님하고 백운경환 스님이 메꾼 거예요. 근데 백운경환 스님도 신도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태고 보호 스님 편을 들면서 나오라고 하는데 나가지 않고 마지못해서 겨우 이게 주지를 할 때 결국은 나홍해근 스님이 또 이 백운하상 스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흉부에서 뭐가 있었냐면 선종 스님들을 하는 과거 시험을 봅니다. 과거 시험. 이때 여기에 시험 문제를 누가 냈냐면 나홍해근 스님을 내고 이걸 갖다가 감독을 했던 스님이 백운하상이에요. 태고 보호 스님은 총대장이고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이 백운하상이 그 당시에 어쨌거나 그 당시에 세 번째에 그렇게 이제 위치에 있었던 거고 근데 고부 출신인데 54살 때가 연고 여왕 보세요. 그때까지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제 오면서 여기 저기 뒤에 그 책을 본 거예요. 지금 뒤에 여기 정업적인 불교 해가지고 발표하시는 분에 보니까 그 범호고하고 동국여기 승남에 여기 고부에 저희 이름이 3개, 7개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어디에 출가하지 않았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절터나 이런 데를 가보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보지를 안 해가지고 우리가 확정은 못 지켰어요. 근데 아마 분명히 이제 요 지역에 출가를 했을 거고 출가하기 전에 그러니까 중국에 가기 전에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제 중앙에 알려지게 되냐면 소위 나라에서 기우제를 여는데 기우제인가요? 기장제인가요? 비가 안 개가지고 여기에 이제
저 아까 얘기했던 송광사 있죠? 거기 이제 각진복구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진각하신 다음에 7대 때인가 이제 거기 사주가 돼요. 당시에 송광사가 큰 자리거든요. 그분이 70, 80이 돼가지고 이게 기우제를 못 지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대타로 등용된 분이 바로 뭐냐면 백운하사. 그러니까 왕사를 대신 해가지고 기우제를 지낼 정도로 불교계에 인정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뭐냐면 백운하사 스님. 행적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해되죠? 행적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거나 분명히 이 고부 정업 지역에서 출가를 하셨을 거고 출가 후에 개경에 갔던 그죠? 나중에 그 기우제는 개경에서 지내는 거니까 그쪽에 이제 활동들을 하고 마지막에 갈 때는 결국은 회왕사에 들러가지고 회왕사에서 태고 보우 스님과 나웅 해근 스님과 긴밀한 연락 관계에서 거기를 간 거예요. 중국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요 백운하상 스님의 이제 활동이나 내력들은 이제 이런 정도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한 40분쯤 아까 강사분이 끝내도 된다고 해서 사실은 40분까지만 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만 더 써봅시다. 시간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왜 이 백운하상 스님이 그죠? 백운 스님이 왜 중국에 가게 됐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보조국사 진울 스님은 알잖아요. 그죠? 진울 스님 알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진울 스님이 주도했어요. 그런데 이때 정치적인 상황이 확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무신 정권이 들었어요. 그죠? 무신 정권이 들어섰다가 왕정 복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무신 정권이 들어섰을 때가 그러니까 보조 스님이 25세 때 과거에 합격을 하는데 그리고 저 창평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때가 누구냐면 누구죠? 무신 할 때 정중부, 이의방, 그다음에 경대승이잖아요. 이의민 경대승. 이거 경대승 때. 그러고 나서 이제 최충원, 최후 이렇게 되는 최충원 60대를 가면 4대 60대를 최충원이 집권을 해요. 이때 이제 누구냐면 송광사 이 보조 스님은 권력하고 굉장히 동떨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요 선종 중심으로 무신 정권들은 다시 정치 파트너를 잡는 거예요. 이 고려시대 때까지 전부 이게 정치하고 아주 불교가 밀접하게 관련됐어요. 일례를 들면 최충원이 제주국사 비문을 쓸 때 앞에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이씨 저나 나나 중국에 가서 유학을 해가지고 공부하고 온 거는 똑같다 이거예요. 그죠? 최충원도 12살에 중국에 가서 18살에 과거급제를 했어요. 그 과거급제가 빈공과입니다. 빈공과라고 하는 건 손빈자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전형 과거시험. 이해되죠? 국내 과거시험하고 다르게 각 나라는 그렇게 외국인들을 위해서 했어요. 그 과거시험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그래서 왕의 요청으로 비문을 쓰는데 거기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말을 그냥 풀어 쓰면 이런 거예요. 아이씨 지나가나 똑같이 주복가고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지는 스님이 돼가지고 왕의 스승이 돼서 왕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고 나는 유학을 공부해가지고 왕의 신하가 돼가지고 네가 죽으니까 내가 네 비문을 지금 내가 쓰고 있다 이렇게 투덜대고 그래 좀 그랬어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조선시대의 시각으로 보면은 승려주의가 났는데 고려 때까지만 하더라도 출세를 하려면 스님이 돼요. 아까 이제 진각해신 스님도 저기 유학자였어요. 유학자. 성균관 출신인데 그 할머니죠. 어머니 죄를 지내려고 보조 스님 송광사에 왔다가 보조 스님한테 반해가지고 출가를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출세를 하려고 출가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 김준 세력이 딱 등장을 하면서 소위 뭐냐면 선종 내 정치 파트너가 바뀌어요. 왕정복구가 되면서.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 어떻게 싸웠냐면 이 보조 스님이 있던 그 출가는 뭐냐면 사골설문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저 강릉의 범일국사였죠? 그쪽 얘기예요. 보조 스님은. 근데 거기 일정한 스승이었다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태고 보무 스님, 그 다음에 이련 스님 있잖아요.
이 두 분은 누구냐면 저 장흥에 있는 보림사 있습니다. 여기가 가지산이에요. 거기 가지산 주십니다. 가지산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이련 스님이 왕사 북사로 등장을 하게 된 게 결국은 이 왕정 복고가 되면서 요 최씨 부신 여건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발탁된 인물이 이게 그 이련 스님이에요. 이련 스님이 사상적으로 자기는 멀리 보조 스님을 잇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가지산문 일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태고보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나온 스님은 사구산문계고 태고보 스님은 가지산문계고 이게 둘이 서로 이게 싸우 갈등 경쟁을 하는 관계예요. 이때 이제 소위 가나선이라고 하는 화두참 무사님들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나온 성철 스님이 얘기하고 저는 뭐 동정이려 오매이려 이것만 들어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가나선이라고 하는 건 소위 공안이나 화두를 줘가지고 이 생각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응? 개에게 불성이 있냐? 이렇게 생각이 틀리고 저렇게 생각이 틀리고 이렇게 생각이 안 돼요. 그럼 딱 어떻게 돼요? 생각이 어떻게 되세요? 끊어져. 멈추겠죠. 끊어지겠죠. 이때 이제 뭐냐면 의심이 뭉쳤다 해서 의단이라고 해요. 의단이 형성이 되면 의단이 형성되기 이전에는 머리로 이리도 굴려보고 저리도 굴려보고 별지랄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딱 이게 멈춰지는 거예요. 이 멈춰진 상태에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냥 무! 이놈 하나만 들고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앉아도 무, 누워도 무, 서도 무, 자도 무. 그래서 이게 잘 때, 깨어있어야 되는 이게 이 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하고 깨닫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간화선의 특징인데 여기에다가 소위 중국에서 유명한 스님이 몽산 덕이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몽산 덕이 스님이 그 제자 철산 소경을 보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 몽산 성풍 유행을 합니다. 근데 이 몽산 스님은 뭘 강조했냐면 그렇게 깨닫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소위 명한종사, 소위 깨달은 사람한테 가서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학위를 받아서 도장을 찍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진정한 간화선사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유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냐면 간화선은 보조 스님이 들여왔지만 소위 뭐냐면 간화선을 그렇게 인가해줄 스님들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원나라가 됐잖아요. 원나라가 지배를 하니까 중국에도 다 끊어줄 줄 알았는데 태고보 스님이 회양사에 있을 때 무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중국에 가면은 저 남쪽 지역에는 선종들이 한족들 사이에 유행을 하고 거기에 임재정 계통의 서국 천공이나 이런 스님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인가받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태고보 스님도 인가받으러 가고 나온 스님도 인가받으러 가고 백운경화 스님도 인가받으러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태고보 스님도 서국 천공한테 인가를 받아왔고 백운하상 스님도 인가를 받아왔고 그러니까 이 세 분이 대단하신 거죠. 대단하신 거죠. 그런데 왜 서국은 안 유명하고 태고만 유명하냐? 그 얘기는 이제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짧게 말씀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태고 보호 스님이 서국 승공 처님한테 가서 인가를 받아왔지만 사실은 뭐냐면 서국 천공 스님이 별볼일 없었는데 이 태고 보호 스님이 주지도 시켜주고요. 왜냐면 기왕후한테 돈도 받고 그 다음에 여기 안내하는 사람들 있죠? 신당을 데리고 그러고 간 거예요. 그 안에 서국 천공만 찾아간 게 아니라 거기 임재중 스님들 다 찾아다니다가 서국 천공 스님을 만나서 한 달 반 동안 머물면서 자기가 고려에서 썼던 시 있죠? 이걸 보내주고 인가를 받고 그걸 갖다가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태고보 어록에다가 딱 넣어요. 심지어 서국 천공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비문에다가도 뭐냐면 태고보 이름만 넣어. 중국 스님 하나도 없어. 이거 뭐냐면 태고보 스님 주기도 시켜주고 그 사이에 서국 천공 스님 가난한 데 가서 돈도 제자들 시켜서 보내주고 비서할 때도 어떻게 돼요? 자기 돈으로 비문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국 천공 스님은 요 말년에 돌아가실 때 요 백운하상은 한 달 반이 아니고 1년 6개월인가 6개월간 가서 모셨어요. 네.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서 서국 천공 스님이 돌아가셨을 때 유일하게 편지가 백운하상 스님한테 온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뭐냐면 상황도 비슷해요.
그 얘기는 못했지만 사상도 무신선이라고 해서 서국정공 스님하고 백운 스님이 더 사상이 더 비슷해요. 그런 걸 보면 백운아람 스님이 그리고 굉장히 뭐냐면 돌아오셔도 태국 모호 스님도 그렇고 이때는 이제 가나선 그러니까 그 저 대종고나 이럴 때는 그 민족주의 운동도 피고 소위 남성대 주전차 조합파 있었잖아요. 금나라하고 싸우자. 그 싸우자는 편지를 드렸어요. 그래서 가나선을 만들었던 대종고 스님은 스님인데 유배를 당해요. 그 왜? 요 주전파 욕하다가 아니 조합파 욕하다가 화친파를 욕하다가 그래가지고 유배를 가요. 그래가지고 말년에 돌아오셔가지고 금이 환영을 한 거예요. 금나라가 이게 뭐냐 세력이 약해져 버리니까 이 정치적인 상황. 그런데 원나라 때 오잖아요. 원나라 때 오면 위에는 몽고가 완전히 지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원나라 때 오는 스님들이 산속에서 은거하면서 사십니다. 그래서 이 원나라 때 스님들은 정치적으로 이게 저항을 한 게 아니라 자연을 벗어나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태고 스님 나홍익은 스님 노래 알잖아요, 그죠? 네? 욕심도 다 버리고 뭐 이게 전부 뭐냐면 이 그런 풍들이 고려 말 풍들 속에서는 또 이렇게 달라서 소위 도장풍이 들어갔다. 이해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 그 초목 성불론이 초목도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 이때 때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 어떤 역사적인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했거든요. 제가 뭐 여러 얘기들이 많기는 한데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집중해야 될 줄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게 PPT 가지고 1번 뭐 2번 뭐 3번 뭐 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